다르다는 비정상과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외모건 능력이건 그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영화 엑스맨에서와 같은 돌연변이를 볼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들이 범인과는 다른 능력에 열광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와는 다른 모습에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영화 속 인간들과 같이 그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우리와 동일한 상태를 정상이라 칭하며 그 프레임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비정상이라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올리버 섹스는 정신과 의사이며 신경정신학자로서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단순한 병력 기록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의 기억과 감정도 함께 고찰하여 현실적인 환자 개인을 바라보도록 노력한 일종의 임상보고서입니다. 이 일련의 기록들은 4장 2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상실에서는 신체 기능이 상실되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피 선생은 한때 성악가로 이름을 날렸던 지방의 음악교사입니다. 별 문제없이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이상 증세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다가와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소리를 듣고서야 누군지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학생들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응? 소화전이나 주차 요금 징수기를 학생들로 착각해 인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무마해 넘깁니다. 하지만 얼마 후 당뇨로 인해 눈이 나빠져 안과를 찾아갔으나 눈 문제가 아닌 정신과 문제라고 진단받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 몇 마디 상담을 하지만 크게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발바닥 반응 검사 후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그는 신발을 찾지 못합니다. 급기야 자신의 발을 신발로 착각을 하고 신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를 모자로 착각하여 머리에 쓰려고도 합니다. 늘상 있는 일이냥 아내는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이후 몇 가지 검사를 더해보지만 시력, 구체적 형태 인지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특징 지어줄 특이한 점이 없으면 사물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현실의 시각세계와는 무관하게 중요한 특징이나 도식적인 연관관계를 토대로 사물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도식과 관련된 시각화 능력은 더 강화되어 눈을 감고 두는 체스 경기 등에서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에게는 음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조차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자신의 동작을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치료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음악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병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병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몸이 없는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하키, 승마를 즐기고 몸, 마음 모두 건전한 27세 여자입니다. 어느 날 복통으로 인해 쓸개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 예정일 며칠 전날 그녀의 몸이 사라져버립니다. 땅을 디딜 수도 없고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끔찍한 광경에 놀라서 잠에서 깼을 때부터 지옥은 시작됩니다. 꿈이 진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두 발로 서 있을 수도 손으로 무언가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얼굴 표정마저 마음대로 지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일시적 히스테리로 치부해버렸던 정신과 의사들은 계속되는 증상에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난 후 급성다발 신경염, 즉 모든 감각신경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의 감각은 시각, 평형기관, 고유감각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유감각이란 근육, 힘줄, 관절 등 우리 몸이 움직이는 부분에 의해 전달되는 연속적인 감각의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이 감각을 통해 실시간으로 느껴지고 위치, 긴장, 움직임 등이 끊임없이 감지되고 수정됩니다. 크리스티나는 이 고유 감각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초반에는 심한 충격과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각으로 고유 감각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의 모든 부위를 눈으로 보면서 움직임을 확인하여 아프진 않은지 방향은 맞는지 등을 피드백합니다. 처음에는 극도의 조심성과 주의가 필요했던 일도 날이 갈수록 매끄럽고 부드러워집니다. 발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는데 청각을 통한 피드백 작용으로 인해 컴퓨터가 말하는 정도로까지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사라진 느낌은 그대로입니다. 몸의 눈과 귀가 없어진 상태로 마치 척수 빠진 개구리와 같이 몸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절반은 극복한 채, 또 절반은 실패한 채로 말이죠. 이장 과잉에서는 상실과는 반대로 몸 기능의 과잉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들려줍니다. 큐피트병. 여기 90세의 활기 넘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독 활기차고 신이 난 듯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은 외향적으로 바뀌고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힘이 넘쳐 보입니다. 더 나아가 젊은 남자들에게 관심도 생기는 등 완전 회춘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졸라 주책이라며 황당해합니다. 사실 70년 전 그녀는 매춘을 했었고 그때 매독에 걸렸으나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긴 장복기를 거쳐 최근 신경매독으로 발현되어 대뇌 피지를 자극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녀는 이 좋은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더 심해지지만 않는다면 더도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 살아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결국 페니실린을 처방받고 매독균은 죽이되 뇌에 생긴 변화를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희망을 이루었습니다. 생각과 충동에 얽매임 없이 적당한 탈억제 상태를 즐기며 회춘한 기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딜레마를 겪은 예가 여기 또 있습니다. 미겔이라는 농장에서 일하는 남자인데 의사소통에 약간 장애가 있는 남자입니다. 처음 치료에서 단순한 형태를 보여주고 그려보라고 하자 아주 재밌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단순 2차원 그림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훨씬 재밌고 생생한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냅니다. 며칠 후에는 훨씬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 한순간 망설임도 없이 더 역동적인 그림을 그려냅니다. 하지만 또 며칠 후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아주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같은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전과는 확연히 다른 너무나도 평범한 그림을 원래 형태보다 작게 그렸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앞 두 개의 그림은 치료를 받기 전이고 마지막은 치료 후 그림입니다. 사실 그는 신경매독에 의한 흥분 상태였고 이런 탈억제 상태를 치료한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지만 병리 상태가 곧 행복한 상태이고 정상 상태가 곧 병리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섣부르게 비정상이나 단정 짓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3장 2행에서는 병리학적이 아닌 내면 세계와 기질에 의한 즉 회상, 꿈, 환영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인. 아주 평화롭게 정원을 꾸미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도널드이고 정신 이상 범죄자를 수용하는 병원에서 4년째 복역 중입니다. 그는 정신분열자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아주 안정된 모습입니다. 이후 모범수로 주말 외출을 허락받자 그는 자전거를 타며 바깥 바람을 즐깁니다. 그런데 비탈길 모퉁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머리에 중상을 입게 됩니다. 2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회복되긴 했지만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인의 장면을 환영해서 보게 된 것이었죠. 살인의 순간, 널브러진 시체, 낭자한 피 등 너무나도 선명한 장면들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도널드는 과거 양불복용 후 몽롱한 상태에서 애인을 잔인하게 살해야 합니다. 최면술도 통하지 않는 기질적인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심신미약 뭐 이딴 것처럼 관절 발작에 의한 난폭 행위가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선고를 면하게 되고 대신 정신이상 수감 병원에 수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로 인해 양 이마엽이 크게 손상되면서 과거의 기억이 아주 또렷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회상을 제어할 수 없어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나 실패합니다. 몇 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정원을 손질하고 식물을 기르면서 그는 안정을 되찾고 기억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안정을 통해 더는 시달리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장 단순함의 세계에서는 지적 능력은 떨어지나 그 외에는 오히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형제. 1966년 작가는 주립병원에서 쌍둥이 형제를 만납니다. 그들은 당시 26세로 자폐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지능은 떨어지지만 기억력만큼은 한계가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이른바 백지천재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어느 날이 무슨 요일인지 쉽게 맞춰버리고 성약값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진 성냥의 개수를 정확히 알아맞추고 인수분해까지 순간적으로 해버립니다. 한 번은 그 둘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자리 수를 서로 번갈아 얘기하며 웃고 즐깁니다. 확인해보니 그것은 모두 소수였습니다. 이후 작가는 이 놀이에 끼기 위해 소수표를 보고 8자리 소수를 얘기하자 그들은 5분 이내에 9자리 소수를 알아내고 이후 1시간쯤 지나고서는 20자리 소수까지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 아닙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사칙연산조차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숫자들은 단순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떤 의미를 지닌 실체로서 마치 친구와도 같이 가까운 삶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뒤 이런 평화는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누군가 둘을 격리해야만 하고 바깥 세상과 격리시켜 놓으면 영원히 사회성이 결여될 것이라 주장하여 1977년 둘은 헤어져서 각각 사회의 소통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혼자 버스를 탈 정도로까지는 발전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더 이상 숫자에 대한 신비한 능력을 잃게 되고 숫자를 통한 삶의 기쁨, 의미 또한 잃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중심도 의미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평소 접하던 소설과는 좀 다른 성격의 책입니다. 신경정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올리버 섹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환자들 이야기를 단순 임상기록에 그치지 않고 환자 개인의 기억, 삶에 초점을 맞춰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써놓았습니다. 뒷이야기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함께 기술하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올리버 섹스는 영국 태생 유대인이고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후 60년대 초 미국으로 이주해 전문의 자격을 얻고 수십 년 동안 신경의학을 연구하며 환자들을 치료해줍니다. 그 역시 안면 인식장애를 겪고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에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다가 2015년에 희귀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는 임상을 통해 만난 환자의 사례를 대중에게 소개하면서 그간 사회에 퍼져있던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 애를 쓰고 신경학계의 태세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환자를 단순히 병리학적으로만 보지 않고 내면의 부분까지 고찰하며 질병과의 상하관계를 보고자 노력합니다. 앞서 쌍둥이 좋지 않은 결말에서 보듯이 우리가 정상이라 부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비한 능력 따위는 어쩔 수 없는 사소한 희생으로 시구해버리는 그런 사회.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때로는 다르다는 것을 비정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